남편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3일 전에 정기예금 해지하시고 전액 인출하셨는데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었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죠. 명자에게 미안하오. 남은 인생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소. 재산은 내가 쓸 것이니 찾지 마시오. 그동안 고마웠소. 명자는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46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간병인과 도망쳤다니. 그것도 전 재산을 들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오명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는 습관은 약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죠. 은퇴한 지 벌써 6년째 이곳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지도 4년이 되어 갑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장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도연은 왼쪽 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죠. 말도 어눌해졌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임원으로 카리스마 넘치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명자가 약통을 들고 다가가자 도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혈압약, 혈전용해제, 진통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10가지가 넘었죠.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정리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현미가 도착한 것이죠. 55세의 현미는 6개월 전부터 이 집에서 주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여러 간병인을 거쳐간 끝에 만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옅은 화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간병복 차림이 신뢰감을 주었죠. 무엇보다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명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침은 먹었어요? 네,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예약 시간이 오전 10시죠? 현미는 벌써 도연의 일정을 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처음엔 남의 손을 빌려 남편을 돌본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는 현미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현미가 능숙하게 도연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76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거동 불편한 남편을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죠.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가 장 좀 봐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현미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냉장고를 확인하며 몇 가지를 메모해 주었죠. 현미는 이런 자잘한 집안일까지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간병인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도연이 휠체어에 다시 앉자 현미는 그의 머리를 빗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물리치료 끝나고 공원 한 바퀴 돌까요? 도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놀랐죠.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뇌졸중 이후 우울증까지 겹쳐 늘 무표정하던 도연이었는데 현미 앞에서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미 씨가 오고 나서 남편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명자가 현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현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회장님이 원래 정이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제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오전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현미가 도연을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명자는 집안 정리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약사로 일하던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는데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점심 무렵 현미와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유난히 상기되어 있었죠. 물리치료 잘 받으셨어요? 명자가 묻자 현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열심히 하셨어요. 선생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명자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 보였죠. 표정이 밝아진 것도 그렇고 현미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미 씨, 우리 남편이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한테는 대답도 잘 안 하는데. 현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젊었을 때 사업하시던 얘기, 자녀분들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사모님 얘기도 하시고요. 제 얘기를요? 네,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명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간병인에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오후가 되자 현미는 도연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죠. 현미가 휠체어를 밀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간병인과 환자의 모습이었지만 명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미가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저녁 약 꼭 챙겨 드세요. 수고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현미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었고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죠. 문득 거실을 돌아보니 현미가 두고 간 스카프가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돌려줘야겠네. 명자가 스카프를 집어들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잠결에 중얼거렸죠. 현미야.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간병인의 이름을 잠결에 부른 것이죠.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명자는 스카프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날 밤 명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죠. 현미가 처음 왔을 때의 안도감, 남편이 조금씩 밝아지던 모습, 그리고 오늘 느낀 묘한 불안감까지.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 보였기에 오히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명자는 뒤척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아침, 명자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미가 오기 전이었지만 예약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여보, 현미 씨 오면 약 챙겨 먹어요. 검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집에 돌아온 명자는 현관에서 낯선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웃음소리였죠. 뇌졸중 이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현미가 도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회장님, 이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현미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때가 좋았지. 현미 씨랑 보니까 더 좋네. 명자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돌아봤죠. 현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네. 남편이 즐거워하니 다행이네요.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자신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남편이 간병인과는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다니. 다음 날 금요일 명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좋아하던 크림빵도 샀죠. 오랜만에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거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들어가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현미 씨? 거실에도 침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휠체어도 보이지 않았죠. 명자는 당황해서 현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명자는 인근 병원들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의 내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오후 5시 현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회장님이 바깥 구경 가고 싶다고 하셔서 드라이브 중이에요. 명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호자 허락도 없이 환자를 데리고 외출이라니. 1시간 후 현미가 도연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도연의 얼굴은 활짝 피어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너무 나가고 싶어 하셔서. 현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명자는 현미를 부엌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호수, 공원, 현미랑.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현미가 참 좋아.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예사롭지 않았죠. 며칠 후 월요일 아침 명자는 일부러 현미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현미가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현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먼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묶었죠.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내 손목에 뿌렸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만나기 전에 향수를 뿌린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모님. 현미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아무것도 못 본 척 대답했죠. 어서 와요. 오늘 일찍 왔네요? 네, 오늘 회장님 병원 가는 날이라서요. 현미는 곧바로 도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현미야, 왔구나. 명자는 놀라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 현미를 현미야라고 불렀던 겁니다. 반말로,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급히 방으로 들어간 명자는 현미가 도연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죠. 무슨 일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현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죠. 아, 회장님이 일어나시다가 균형을 잃으셔서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죠.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명자는 도연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책상 서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도연의 계좌에서 수차례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현금으로. 이게 뭐지? 명자는 더 자세히 내역을 살폈습니다. 인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현미가 도연을 데리고 외출했던 날들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명자는 도연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현금을 넣어두던 곳이 텅 비어 있었고 신용카드 한 장이 사라져 있었죠.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미와 도연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명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믿고 맡겼던 간병인이 설마.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런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그런데 바로 그날 명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간다고 현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집을 지켜보기로 했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명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미가 도연을 휠체어에 태우고 나오는데 도연이 평소와는 다른 정장을 입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현미도 평소의 간병복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따랐죠. 택시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현미는 도연의 휠체어를 밀며 호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창가의 좋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미가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도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급기야 현미가 도연의 입에 음식을 떠먹여주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명자는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호텔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잠시 후 로비에서 기다리던 명자는 프런트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방금 휠체어 탄 노인분이랑 같이 온 여자분, 몇 호실로 가셨나요? 저희 친척인데 깜빡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 1205호실에 투숙 중이십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시던데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때는 현미가 도연을 데리고 나가서 늦게 들어왔던 날들이었죠. 명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도연의 서재를 더 꼼꼼히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호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여성 액세서리 구매 영수증까지. 모든 영수증의 결제자는 장도연이었습니다. 명자는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현미와 도연이 돌아온 참이었죠. 어서 오세요. 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명자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현미는 당황한 듯 대답했죠. 네. 네, 정기 검진 잘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뭐래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병원 영수증은 없고 호텔 영수증만 있네요.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호텔에 방을 잡아놨더군요. 그것도 스위트룸으로. 현미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죠. 명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현미가 날 이해해줘. 사람답게 대해줘. 사람답게요? 내가 당신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모님, 오해예요. 저는 그저 회장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닥쳐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보였죠. 도연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다 현금으로. 이것도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고 한 일인가요? 현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침묵했죠.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하지만 현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회장님, 제가 떠나길 원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죠. 명자야, 현미가 필요해.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간병인을 선택한 것이죠.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죠. 미안해. 하지만 난 현미가 좋아. 그 순간 명자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었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기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기택아, 나야. 부탁이 있는데 아는 사립탐정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명자는 현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누군지, 뭘 노리고 있는지 다 밝혀낼 거예요. 현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현미가 떠나는 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날 밤 명자와 도연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명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도연은 현미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친정 언니 집에 가 있기로 한 것이죠. 집을 나서기 전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도연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미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틀 후 명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과 간병인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친정 언니 집에서 이틀을 보낸 명자는 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사는 이웃 김 여사였죠. 명자 씨, 큰일 났어요. 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신문이랑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예요. 명자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죠. 도연의 방을 확인하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옷장을 열어보니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3일 전에 정기예금 해지하시고 전액 인출하셨는데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었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죠. 명자에게 미안하오. 남은 인생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소. 재산은 내가 쓸 것이니 찾지 마시오. 그동안 고마웠소. 명자는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46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간병인과 도망쳤다니. 그것도 전 재산을 들고. 바로 그때 고등학교 동창 김기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내가 부탁한 조현미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이게 좀 충격적인데. 조현미, 본명 조은숙. 5년 전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어. 노인들 접근해서 보험금 타내는 수법이었대.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택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더 있어.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대. 피해자가 치매 노인이라 진술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여자를 내가. 게다가 간병인 자격증도 위조래. 진짜 조현미는 따로 있고 신분을 도용한 거야. 명자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남편이 본인 의사로 간 거면 실종이 아니에요. 재산도 본인 명의 것을 찾아 쓴 거고요. 아니,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니까요. 전과도 있고. 그래도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신고하시지 않는 이상 명자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직접 두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미가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집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조현미요? 그런 사람 여기 산 적 없는데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호텔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며 두 사람이 머물렀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1205호실에 묵었던 손님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명자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죠. 보험 설계사 출신인 김기택이 인맥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연이 최근 자신의 암보험과 종신보험을 모두 해약했다는 것이었죠. 보험금 수령 계좌는 조현미 명의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보험금만 1억 5천이 넘어. 기택의 말에 명자는 치를 떨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 해약 시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죠. 본인 확인차 여쭤볼게요. 배우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게 조현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가 아닌 조현미를 배우자라고 말한 것이죠. 명자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조현미의 계좌 추적 결과 대부분의 돈이 이미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명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사모님이시죠? 저 대구의 한 모텔 주인인데요. 손님 중에 장도연이라는 분 계신가요? 명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분이 여기서 쓰러지셨는데 같이 온 여자분은 어제부터 안 보여요. 명자는 즉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허름한 모텔의 한 방에 도연이 누워 있었죠. 많이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도연이 힘겹게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는 복잡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죠. 현미는 어디 있어요? 갔어. 돈 다 가지고 갔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죠. 모텔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현미는 3일 전부터 도연을 방에 혼자 두고 외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큰 가방을 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 여자가 나갈 때 택시 타는 거 봤어요. 역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현미는 가명으로 기차표를 구입해 서울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행적이 끊겼죠. 병원으로 이송된 도연은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죠. 의식이 돌아온 도연은 명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 말도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도연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돈 좀 쓰자고 해서 그래,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했지. 근데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 거절하니까 차갑게 변하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죠. 마지막엔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협박했어.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무서웠어. 어리석은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미웠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니까요.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조현미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 사기꾼답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명자는 매일 경찰서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부산의 한 간병인 협회 직원이었습니다. 조현미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여럿 있다는 내용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간병인이 노인분들이랑 사라진 케이스가 3건이나 있어요. 다들 재산을 들고 도망갔대요. 명자는 즉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는 김해에 사는 박 씨 가족이었죠. 80대 할머니가 간병인과 함께 사라진 지 2달째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셨는데 그 간병인한테 완전히 빠지셨어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다 찾아서 줬대요. 두 번째 피해자는 창원의 최 씨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간병인을 따라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저희는 보험금까지 다 털렸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도장 찍게 해서 서류 다 만들었나 봐요. 세 피해 가족이 모여 정보를 교환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간병인들의 수법이 똑같았던 거죠. 처음엔 극진히 돌보다가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거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요. 명자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자 수사가 확대됐죠.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조현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90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죠. 명자는 경찰과 함께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조현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법도 달라서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명자는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은숙 씨,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현미, 아니 조은숙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그녀는 뻔뻔하게 말했죠. 증거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저 좋아해서 준 건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조은숙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본명은 조은숙, 나이는 55세가 아닌 48세였죠. 간병인 자격증은 위조였고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신네 조직이 있죠?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의 추궁에 조은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됐죠. 모두 5명이 한 팀이 되어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명자는 조은숙과 대질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조은숙은 여전히 뻔뻔했죠. 할아버지가 먼저 좋아했어요. 늙어서 외로우니까 젊은 여자한테 빠진 거죠. 당신은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조은숙은 비웃듯 말했죠. 이용? 서로 필요해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관심받고 싶었고 전 돈이 필요했고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사랑? 그런 거 믿어요? 다 거래죠, 거래. 명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은숙 일당은 치밀하게 타깃을 골랐다는 것이었죠. 재산이 있으면서 가족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을 골라 접근했던 겁니다. 도연도 그런 타깃 중 하나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우울해하는 모습, 아내와의 서먹한 관계, 그리고 상당한 재산. 조은숙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도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배신의 충격과 자책감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명자는 매일 병문안을 갔지만 도연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명자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죠.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당신한테 한 짓 그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46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고 사기꾼을 택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던 거죠. 조은숙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증언대에 섰고 명자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조은숙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조은숙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았죠. 잃어버린 돈도 무너진 신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명자는 도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재판 끝났어요. 그 여자 감옥 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으려 했죠.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자야, 남은 돈 다 당신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46년의 세월,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게
가장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병원에 들러 도연을 돌봤지만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살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명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죠. 명자가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자야.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죠. 거기, 봐줘. 명자가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도연의 일기였죠. 최근 날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명자가 왔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한심하다. 현미, 아니 그 사기꾼에게 속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명자가 떠났다. 당연하다. 나 같은 인간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미를 만나기 전 일기도 있었죠. 오늘도 명자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왜 이리 어려운지. 뇌졸중 이후로 나는 짐덩어리가 됐다. 명자가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간병인이 새로 왔다. 현미라고 한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 수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오셨네요. 경찰분도 같이 오셨는데요. 형사가 들어와 명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은숙 일당의 추가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압류한 재산이 있는데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써버려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죠. 다른 피해자들은요? 다들 조금씩은 돌려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은숙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보시겠습니까? 명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편지를 열어봤죠. 명자 씨에게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정말로 외로워했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명자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도연이 그렇게 외로웠을까? 병실을 나와 병원 정원을 걷던 명자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6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랐죠. 특히 도연이 쓰러진 후 간병은 했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기택이었죠. 명자야, 어떻게 지내? 재판 끝났다며? 응, 끝났어.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네. 당연하지. 46년 같이 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기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원망만 하지 마. 노인들이 외로움에 약한 건 사실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온 명자는 도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잠결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여보, 명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죠. 명자야, 꿈에서 당신이 날 용서해줬어. 거짓말 같았어. 너무 행복해서.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이 계속 충돌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의사는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했죠. 명자는 마지막으로 도연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도연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정말 마음이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 싶었어. 내가 있었잖아요. 당신은 의무감으로 날 돌봤잖아.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간병했던 게 맞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명자의 입에서 뜻밖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죠.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었어요. 나도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니까. 명자야.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됐어요. 46년이 뭐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죠. 명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요. 남은 시간이라도. 말을 끝맺지 못한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말했죠. 고마웠어. 정말로. 도연과의 화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도연을 돌봤죠. 그러던 중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은숙 사건의 추가 공판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더 큰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조은숙이 운영하던 불법 요양원이 있었어요. 검사의 설명에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병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아예 요양원을 운영했다니. 무허가 요양원에 치매 노인 12명을 가둬두고 연금과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요. 명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도 그런 곳으로 끌려갈 뻔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죠. 공판 당일 명자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한 방청석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증언대에 선 생존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약도 안 줬어요. 나가려고 하면 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노인의 모습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조은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견된 장부였죠. 노인들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매달 연금을 빼돌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사기범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노인을 학대하고 착취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징역 15년이었죠. 조은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휴정 시간에 명자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요양원 피해자의 딸이었죠. 우리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요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집에 가고 싶다고, 딸 보고 싶다고.
명자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같은 피해자 가족으로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법정으로 돌아온 명자는 조은숙의 최후 진술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돈맛을 알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판사의 질문에 조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로운 노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당신이 이용한 겁니까? 조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죠.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추가로 피해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마음이 무거웠죠. 조은숙이 감옥에 간다고 해도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법원을 나온 명자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갑자기 위급해지셨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명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죠. 일단 안정됐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도연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여보, 나예요. 재판 끝났어요. 그 여자 15년 받았어요. 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명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자도 울었죠. 46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였죠.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후였습니다. 마지막에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간호사의 위로에도 명자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죠.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죠. 대구 모텔 주인도 왔고 도연을 치료했던 의료진들도 왔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에 사모님 이름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말에 명자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도연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도연이 병원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명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없겠지. 46년 동안 고마웠어. 마지막에 배신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남편이 될게. 사랑해.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아까웠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나도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도연이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도연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였죠. 조은숙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명자 씨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장도연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명자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게 가슴 아팠죠. 그리고 조은숙조차도 그 진심을 알아챘다는 게 더욱 슬펐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도연과의 추억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약사 시절 꿈꿨던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약 상담 봉사였죠. 복지관 관장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약사 출신이시라니 정말 든든해요. 어르신들이 약을 잘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봉사날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곧 첫 상담자가 들어왔죠.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언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약봉지를 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명자는 차근차근 설명하며 복용법을 정리해줬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고맙네요. 자식들은 바빠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할머니의 말에 명자는 도연히 떠올랐습니다. 그도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싶었죠. 봉사를 계속하다 보니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버티는 사람들. 약사님, 제가 이 약 먹으면 정말 나을까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죠. 약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새 명자는 복지관의 인기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노인들은 약 상담뿐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하러 왔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였죠. 아내가 간병이 나고 도망갔다가 사기당하고 버려져서 돌아왔어요. 용서하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병이 너무 깊어서.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연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미워하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미웠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손 잡아주길 잘했다 싶어요. 명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약사님도. 혹시 비슷한 일이?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약사님도 참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을 용서했고 저 자신도 용서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있었죠. 그날 이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복지관에서 실버 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됐죠. 후원금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명자는 도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예쁜 꽃을 들고요. 여보, 잘 지내요? 나는 요즘 정말 바쁘게 살아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명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는 걸.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묘소를 나오는 길에 명자는 우연히 좋은 숙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약사님은요?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지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우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대단하세요. 저도 뭔가 해야 하는데. 명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명자의 봉사활동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른 이들을 돕는 특별한 모임이 됐죠. 마지막으로 명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도영과의 46년이 그것을 가르쳐줬다. 배신의 아픔도 용서의 어려움도 모두 사랑 안에서 치유됐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새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했죠. 누군가를 도우러,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러. 믿음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것이다.